친한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처음에는 그 콜라도 델로르타라는 대학에 학장으로 계셨습니다. 젊은 나이에서 28살 젊은 나이 학장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콜을 받고는 선교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처음에 선교하려고 했던 지역은 중국의 닝칭이라는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선교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 본부로부터 해가지고 편지가 오게 됩니다. 편지가 오게 되는데 그 당시 선교 총무였는 엘우드 박사가 편지가 오게 되는데요. 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남부 지방에 또 다른 하나의 선교 지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근데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이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는 편지를 받고는 이분이 두 가지 단어에 꼴렸다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위험이 따른다는 말과 그다음에 당신이 적임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선교 총무의 편지를 받고는 본인이 중국으로 향했던 그 마음을 다시 조선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마포 3일 있는 조선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오게 된 지역이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1891년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분이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에만 있었는 게 아니고 내륙 전도, 순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년 후에 한번, 3년 후에 한번 해가 두 번을 거치는데요. 이 그림이 보게 되면은 실제 베어드가 자기가 적은 선교 보고지에 적혀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김약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자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입니까? 혹시 여기 밑에 보면은 부산 가는 게 있고요.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안동 쭉 이래가지고 내륙지 도는 이런 내륙 순회 전도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이 내륙 순회 전도는 상당한 위험을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에 있는 알렌도 내륙 순회 전도를 한다 하니까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지 말았고 말렸던 그런 순회 전도인데요. 순회 전도인데 이분이 두 차례를 하게 됩니다. 먼저 1893년도에 하게 되는데 당시 4월 17일부터 5월 20일 약 한 달 정도 하는데 4월 22일 날 이분이 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구 도착하게 되고 대구가 상당히 선교 베이스로 좋다하는 아주 적절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94년도 5월 2일 아니면 3일경에 대구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보고는 여기가 선교 베이스로 상당히 적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은 호조인데요. 당시 선교사들이 다니고 다녔던 어떻게 보면 마필이었던 겁니다. 신분증인데 아이디인데 이것을 들고 있으면 한 6개월 정도는 다닐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대구를 보고는 베어드가 대구 선교지부 개설을 청원하게 되는데요. 1895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차 인랜드 순회 전도를 한 그 다음 해에 대구 선교지부 개설을 청원하게 되는데 이유가 첫 번째는 이 대구가 경상북도의 중심지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인구인데요. 3,700호에 한 5만 명이 살고 있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세 번째는 낙동강이 있어가지고 수로로 교통이 매우 좋다. 부산과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경상 감령이 위치해가지고 행정이 중심지다. 양령시에 있어서 상업이 중심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청에 부동산 구입에 관청이 반대가 없다는 하는 것이고요. 당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외국인들에게 이 부동산을 주는 데 있어서 크게 반대 의사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을 시작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선교지부 개설을 청원하게 되고 그 개설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해에 1896년도 4월 달에 대구 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대구에 거주하게 된 첫 서양인입니다. 서양인인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정환식이라 하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와집 한 채, 그 다음에 초가집 5채를 당시 도로 217달러를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현재 시가로 보게 되면 잘 구입했는지 안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17달러로 구입하게 되는데 한 분을 더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애니 베어드 하는 분인데 이분은 베어드의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안엘입니다. 이분이 영어로는 남편 성을 따르지만 한글 이름은 본인 성을 따랐는데 이분이 같은 인디애나 출신이고 베어드와 캠퍼스 커플이었었습니다. 선교의 꿈을 같이 품고
이 조선으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분이 작가라 가지고 언어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한국어 번역 혹은 한국어 작사를 많이 하셨고요. 이분이 지은 책이라 할까요? 노트북인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50가지 도움들을 하는 그런 노트북이 있는데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사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열심히 잘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908년도에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의 종류는 지금 기록에 남아있지 않던데요. 암이 발생하게 되고 세브란스에 가서 에디슨에게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한국에서 조선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 미국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암이 재발하게 되죠. 재발하게 되는데 주위에서 전부 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권유를 받는데 이분이 그 권유를 단호히 부르칩니다. 이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죽게 되게 되면은 이 죽음으로 인해 남편이 선교지를 비우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죽음으로 인하여 선교지를 비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계속 조선에 남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52세, 1916년도에 52세 나이로 조선에 흙이 되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십니까? 멀리 갔던 이 찬송가인데요. 이분이 찬송가 보게 되면 작사하는 분이 배위랑 부인되었습니다. 이 배위랑 부인 원래가 안내리죠. 안내리 사모가 전 찬송가인데 당시 1895년도 이 찬송가 곡이 있는데 이 가사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실었는 가사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1895년도 이거 작사하셨는데 당시 한번 이 사람의 그 당시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그런 건데요. 베어드 선교사가 1년에 그렇게 선교를 나갔답니다. 집에 없었답니다. 없는 상태인데 이 베어드 선교사 좀 전에 말씀드린 인랜드 선교 내지 선교가 2차 두 번째 내지 선교를 갔다 오는 그 다음 날에 자기 첫째 딸이 두 돌 되기 전에 내막염으로 사망이 됩니다. 사망이 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 같아요. 본인이 뭐 미국에서 왔잖아, 그죠? 뭐 이거 왔는데 그 딸이 내막염으로 죽어가는 그 과정에도 남편 옆에 없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겠나 하는 겁니다. 자, 가사에서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서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에 함께 하소서. 이 내용을 알고 이 찬송가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불러보니까 마음에 많이 좀 짠한 그런 찬송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가 약간 8개월 정도 대구에 머물고는 선교 본부의 정책에 있어서 이분이 학교에서 학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갔기 때문에 선교 교육 전문가로서 이분을 모셔야 된다, 일을 맡긴다 해가지고 서울로 다시 오시게 합니다. 오시게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평양으로 가셔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대구 선교 본부를 누가 맡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분이 있었습니다. 1897년도 그 다음에죠. 늦은 가을에 실제 당시 낙동강을 통해서 이른 배를 통해 가지고 짐을 나르고 또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삼았었습니다. 이 늦은 가을에 한 대간의 선교사님 한 분이 사문진 다루터, 제가 사진 찍었는 건데요. 이제 저희들 대구 근방 쪽에 있습니다.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가지고 한 분이 발길을 제쳐 대구로 오게 됩니다. 영남의 제일문인데요. 이분이 열심히 왔습니다만 이미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대구에 이 성문이 닫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는 수문장이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 문을 열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빨리 이 성 안에 들어가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편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수문장이 관찰사에게 전달하니까 관찰사가 이 부모님께 상당히 효를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성문을 열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늦은 밤 닫혀있는 영남 제일문을 열고 이 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은둔의 도시고 우상과 술과 담배를 찌든 대구에 사랑과 헌신을 마음에 품은 한 분의 선교사가 대구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아담서 선교사입니다. 인디애나 출생이시고요. 유시번 대학에서 졸업하고 존스 홉킨슨에서 수료하시고 매코미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대여도 후임으로 대구에 오시게 되고 제일교회 시작하시고 개성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분은 30여 년 동안 대구 교육의 사업에 그다음에 선교의 초석을 다지는 분이라서 대구 선교의 아버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스 관인데요. 대구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서양식 2층 건물인데 1919년도 3.1운동 때에 이 지하에서 독립선언문이 인쇄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오늘은 의료 선교이기 때문에 이분의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거의 아내 되시는 분인데요. 넬리디 가담스 대구 기독교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신명여고 대구에서 성경학교 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장을 하셨었고 이분이 특징이 시골 어느 쪽에서도 요청 오게 되면 가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하면서 아주 외유 내강입니까? 아주 단호한 그러나 신앙에 부드럽지만 그러나 신앙의 부분에서 상당히 단호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분도 안타깝게요. 젊은 나이 43세에 그 조산 후유증으로 결국은 대구 베이스에서 사망이 됩니다. 대구 최초의 순교자이신데요. 당시 에드워드 담스는 중국에 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당시 당시 상황을 적은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스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담스는 종이 하늘나라에 갔다 되어 있고요. 그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대구 시민 한 2, 3천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대구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그 묘비 저희 병원에 그 은혜의 정원 선교사님들이 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번에 묘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She is not dead, but sleeps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멀리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에 뼈를 묻는 이분들이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또 짠해집니다. 다시 다음 말 또 소개할 분은 경북 선교 아버지 불원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프리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무디 학생 자원조 운동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분이 언어에 좀 재능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정도는 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쿠바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자꾸 막혔대요. 길이 막혀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생각해봤죠. 자기 그 어머니 친구 아들 중에서 존슨이란 분이 조선에서 선교사로 가야다 하는데 그분에게 한번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한번 자문을 구해보겠다 해가지고 존슨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연락처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한편에 비슷한 시점입니다. 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아담스가 어떤 그 베이스가 세 분이 그 선교사 세 분이서 독립된 그 선교 본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담스하고 존슨은 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존슨에게 물어봅니다. 대구에 얼마나 선교사를 좀 추천하라 하니까 이분이 자기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선교사로 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엄마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이런 그 친구 아들 친구의 아들의 그 주소를 좀 알려달라 하는데 비슷한 시점에 이 존슨 어머니가 똑같은 편지를 두 군데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역할은 편지를 바꿔줬죠. 바꿔줬는데 이 불원이 이 내용을 알고는 하나님이 조선으로 자기를 부르는구나 해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이 불원은 상당히 멋있는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당시 재밌는 대구에 명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전거였고요. 한 가지는 사냥총이었고 한 가지가 사냥개 마크의 얘기입니다. 마크, 걔 보이십니까? 여기 사냥개 마크입니다. 마크인데 이분이 그 자기 개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요. 개를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개를 엎드리게 한답니다. 엎드리게 해놓고는 그 앞에다가 개 발 앞에다 빵을 딱 얹어 놓는데요. 얹어 놓고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 다 끝나고 나면 그게 보고 막 먹어 하면은 그 빵을 먹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와 놀라는 그런 풍경을 연출하는데 어느 날 본인의 그 쉽게 말해서 그 집사죠. 정재순 이분 나중에 목사 됩니다만 이 정재순 이분이 이 불원성교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경상장태에서 목사님 전도하실 때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 부목사님이 아이고 내 설교 중에 어느 말씀에 감동을 받아 믿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말을 대답이 걸작입니다. 부모님 설교 때문이 아니고 마크 식사 기도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개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물며 마무리 영장의 인간인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할 차례다 켜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정재순 이분이 서문교의 1초대 목사님이신데요. 별명이 걔한테 전도받은 목사다. 그다음에 서문교가 초반에 마크 예배당이라는 말 들었답니다. 근데 마크가 마가죠, 마가. 그래서 이 말로 한동안 불렸다 하는 그런 여담이 있습니다. 대구 정장 선교사 3인이신데요. 아담스 선교사가 1997년 11월 달에 와서 책임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존슨 의료 선교사 오게 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불운 선교사 오므로 말미암아 대구는 명실상부 독립된 선교본부가 되게 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십니다 하는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메소드 선교를 철두철미 지키는데, 전파하는 것은 교회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동산병원 직원 제일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가르치는 것은 개선학교 시민여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게 되었고, 고치는 것은 동산병원과 예랑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 의료 선교를 말하면서 저희 동산병원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한데, 실제 대구 의료 선교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대구 의료 선교의 역사는 저희 동산병원 역사이기 때문에 동산병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인데요. 존슨, 플래처, 하워드 마펫입니다. 갈로 했는 요것이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존슨은 15년, 플래처는 30년, 하워드 마펫 27년 근무하게 되는데요. 먼저 존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구 의료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스버그에서 태어나셨고, 일리노이주 무디에 역시 학생 자원조운동 무디 부흥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브루클린에 있는 킹스 카운티 병원에서 인턴, 펜실베니아에 있는 윌키스 바리 병원에서 레이던트 과정을 거치고는 대구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예. 1897년도 일어난 일인데요. 선교사로 임명받게 되고 에디스 파크와 4개월 후에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 달 약 보름 후에 미국 출발해가지고 약 한 달 후에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분들이 미국에 출발할 때 배를 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 오게 되면 한 13시간 만에 또 오게 되죠. 그죠? 안전하게 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배로 오게 되는데요. 안전을 보장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제 조선 오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오게 되면 보통 일본을 거쳐서 부산 혹은 인천을 통해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은 부산으로 들어오셨는데요. 12월 20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오자마자 이미 대구에 와 있던 아담스의 아내가 상고를 느낀다 해가지고 즉시 대구로 오라 해가지고 바로 대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도착한 것이 1897년 12월 25일 날 주일날 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존슨에게 아담스가 썼는 편지가 있는데요. 그거 보게 되면은 내륙 기지로 가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말 걱정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당신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편지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대구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의학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대구의 그 유명한 박예삭하는 절간입니다. 절간에서 누구한테 의학을 배웠냐면 스님들한테 의학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기 베이스에 있게 되면 자꾸 영어를, 동료들이 있으면 영어를 자꾸 쓰니까요. 아예 영어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전혀 없는 멀리 떨어지는 곳에 가서 언어를 배웠는데,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스님들이 상당히 잘 대해줬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이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겠습니까? 절이기 때문에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먹는 고기가 없어가지고 일주일마다 다시 집에 와서 고기 실컷 먹고 다시 가서 언어를 배웠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대구 스테이션 건물 위치인데요. 요 1번이 존슨의 사택이고 2번이 아담스 목사의 사택입니다. 사택이고 여기가 나중에 재중원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약방으로 시작했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야소교회당, 남문안 예배당, 남문의 교회당 해가지고 여기가 교회당으로 시행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좀 있다가 제일교로 바뀌게 됩니다. 제중원입니다. 먼저 제중원,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의 제중원인데요. 제중원은 서울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광주 다 있죠. 당시에 모든 선교사들이 지은 병원은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주게 됩니다. 사택의 지역에 한옥을 만들었고요. 철조망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워낙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론 목사님이 조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에 97년도 와서는 약을 위주로 처방하다가 이제 의료 장비가 나오는 99년도에 진료가 시작하게 됩니다. 6개월간에 1,700명 진료하고 수술한 50회 정도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동산병원의 모처가 됩니다. 당시 선교부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스리에스카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멜. 옛날에는 모든 쓰레기를 하천에 다 버렸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홍수가 지으면 이 하천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넘어온답니다. 밖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냄새 상당히 지독했대요. 그다음에 나무를 연료로 쬐기 때문에 온 골목이 연기투성이랍니다. 그래서 스모크. 그다음에 개 짖는 소리, 다듬이 소리, 특히 무당이 구다는 이 사운드 때문에 현재 업성리에 있다가 이분들이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마지막 민둥산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얘기가 우리 현재는 동산병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동산이 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동산병은 대구에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데 동산 가는 이유는 이 당시 대구에 달성 서씨가 유명합니다. 달성 서씨가 봐서는 동쪽이라 해서 동산이라 하는 말이 되었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그 옛날에 그 연고지 없는 무덤 더러운 것들 버리는 곳에 가서 구리동자 더러울 동자가 더럽다는 뜻으로 동자를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바뀌었다 하는 설도 있는데 첫 번째 이 말이 더 정확한 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업성에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민둥산 위로 올라오게 되죠. 제일교회 자리에 현재 동산병원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1903년도에 이 동산병이 현유치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1904년도에 지었는데 1905년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1906년도에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라델피아 제2장로교에 있는 한 분이 헌금을 하게 되고요. 이 건물의 설계자는 에비슨 친구죠. 에비슨 친구인 고든이라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도 같이 설계하는 그런 분입니다. 해가지고 이런 비교적 병원 같은 그런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환자를 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존슨이 진료를 보게 된 1909년도에 이미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1909년도에 나환자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존슨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젊은 스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요. 어, 자기를 진료실에 왔다랍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치료해주든지 자기를 죽여주든지 하는 그런 간절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환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흥미로운 건 1908년도에 현대의학을 수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진인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존슨이고 이분이 크리스틴 캐머런이라는 간호사고요. 이분이 아내 에디스 파커 이분이 조수 서자명 한국인이죠. 그다음에 수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수술하는 장면이 있고요. 당시 학과목을 보게 되면은 이런 과목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 배우고 있는 과목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슨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그다음에 1901년도 갈진 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몸이 약해지는데 그다음에 새 병원 신축을 하게 되고 너무 몸이 약해져 가지고요. 농성교 집으로 잠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의가 왔다는 소문이 들게 가지고 그쪽에도 환자들 우우 물리니까 다시 대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는 자기는 이제 의료진에서 진료하는 건 손 떼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신학 교전 안 하시는데 당시 노예에서 생각해가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러나 몸이 너무 약화가 돼 가지고 1912년 15년간의 사역을 끝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몸은 극도로 싸게져서 원기를 회복할 힘을 단념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과 헌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슨을 생각하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말씀이 생각하는데요. 모든 젊은 생애를 이게 다 부었던 존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플래처스인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동산배에서 일하신 분인데 우리 대구 의료 선교의 기초를 다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분입니다. 피직션 앤드 설전 의과대학교 미국에서 졸업하셨고 이 사마리안 병원에서 외과 스텝으로 일하시다가 이분 상당히 쿨한 분이거든요. 선교 편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쿨합니다. 서너 줄 딱 띄웠습니다. 자기는 열대 지역에 가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어디든 가라 하면 가겠다 하는 그 편지를 띄우고 이분이 조선 한국으로 선교 지역이
알러키시 되게 됩니다. 이분은 동산병 최장 기간 동안에 병원장을 일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동산병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분은 사실 존슨은 어렵게 이 병을 유지하는 상태였었습니다. 상태는 이분은 새로운 진료소를 많이 만들게 되고 이 진료소는 나중에 일제시대 때에 운이 모르는 불로 다 불탑니다. 현재 그 대표적인 건물이 제중간 가는 건물인데 이분 목표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사용할 유일한 기독병을 만들자. 그래서 대구 최초의 시장식 병원인데 이번 병상이 72개를 만들어가 이때부터 상당히 모양이 종합병원 같은 그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이 병원은 오늘날도 지금도 동산병원이 구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분이 동산병원 전도회를 조직하게 됐는데요. 1921년도 10월 달에 설립했습니다. 설립하면서 전 직원들의 1% 헌금으로 이 전도회가 조직됐는데 당시 직원은 무려 26명이었습니다. 적은 직원으로서 운영했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삼중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 전도하자,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시키자, 그리고 각 지역 돌아가서 각 집에서 자기 사는 집에서 교회에 정착시키도록 하자 하는 삼중적 책임을 구해가지고 이걸 다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하고 개헌시키고 고향 돌아가게 되면 그쪽에 교회가 없으면 그 교회를 만드는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21년도부터 40년도까지 141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역사는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그 찾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전문적 기술과 강력한 전도 활동이 이 프레츠의 선교의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분이 나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해가지고 당시 그 베일리 부부가 이분이 영국 나환자 그 선교의 창시자인데 이분이 이 대구에 방문하게 될 때 이 베일리 부부에게 5,000달러의 헌금을 받게 됩니다. 이 헌금을 받게 되는데도 그 간증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브레츠가 이분에게 5,000달러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났는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국에 돌아갔는데 그 시점에 영국에서 어느 독재가가 나환자 진료를 위해서 5,000달러 헌금을 딱 기부했습니다.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이 예락원을 짓게 되고 이 예락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나환자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나환자를 진료하고 보고 있는 플래츠의 모습인데요. 당시 이러한 행동은 그 일본 사람들에게도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이 존경한 이유가 뭐냐, 감동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은 나환자를 가장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병을 진료한 사람을 이 사람들 상당히 존경했대요. 그래서 당시 1928년도 히로히토 천황 즉위식이 이분이 초청받습니다. 왔는데 이분이 안식이라 가지는 않았고요. 이 경상북도 도지사 당시 일본인인데 이 사람이 받은 상에 보게 되면 감수포상 원주 호쇼라는 상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회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 주는 상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에 높은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분의 이 가장 작은 자, 나환자에 대한 진료가 일본인들도 감동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사람 또한 2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넘기면서도 이 조선에서 자신의 전생을 가진 사랑과 헌신을 보내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즉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이분은 즉 이 작은 자에게 가장 많은 가치를 가지면서도 이분의 자료가 저희 국내에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아들 도널드 플래처가 이런 책을 폈습니다. 스케일펠 앤드 크로스 가는 책을 펼쳐가 이 책이 아마 곧 번역되어 나올 건데요. 곧 번역되어 나오면은 더 많은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워드 마펫입니다. 이분은 대구 의료 선교를 확장시키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분은 그 출생지가 미국이 아닙니다. 평양입니다. 자기 부친이 사무엘 마펫이죠. 그리고 루시아 피시의 선교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평양에서 평양외국어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하게 되는데 평양외국어학교는 설명드리면 1900년을 개교해가지고 일본, 중국, 몽골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많이 이 평양외국어학교를 이용했었습니다. 40년간 584명의 학생들이 다녔고 졸업은 188명을 졸업했는데요. 당시 평양외국어학교의 동창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분이 이분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죠. 그죠? 이분의 사모님, 데일 그레임 사모님이 이 평양외국어학교의 동창이었었습니다. 그 인연을 해가지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김일성을 2차례 만나죠. 만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천덕 신부님이 동창으로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평양위군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당시 배를 안 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가 이래 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를 밟았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비행기도 좀 더 싸답니다. 배 타는 것보다는. 당시 아빠 사무엘 마펫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할 경우가 아니면 목사 되지 말라 하는 그런 충고를 했다고 있고요. 당시 나중에 배고하는데 아주 그런 현명한 충고했다는 말을 합니다. 휘튼 대학, 예, 아주 영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휘튼 대학, 그다음에 노스웨스턴 의과대학교가 시카고 쿡병원가에서 내과 랜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해군 군의관을 마치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 당시 선교 그 전략 그 룰상에서는요, 그 부친이 가족이 선교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은 앞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년 동안 있고 난 이후에 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가 본인이 졸업한 휘튼 대학인데, 이 휘튼 대학은요, 이 마펫의 아내 델 마펫의 이 할아버지가 이 학교의 설립자입니다. 설립자고 초대 총장인데요. 이 아버지 성이 블렌차드, 할아버지 성이 블렌차드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대 총장 하셨죠, 그죠? 이 블렌차드 홀이 2층에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요, 휘튼 대학이 배출한 선교사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1939년도에 마펫 이름이 있고요. 1956년도에 짐 엘리엇 잘 아시죠, 그죠? 에콰도르 선교사를 가서 선교하신 이 선교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펫이 그래서 중국에서 1년 후에 1년 근무하고 1949년도에 동산병에서 사역하게 되는데, 당시 동산병 상황입니다. 직원이 132명, 지금은 3,000명 됩니다. 외래환자 180명 갖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4,000명씩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되는 그런 병원의 숫자인데,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야, 직원도 늘고 외래환자는 많이 늘었는데 우리 영적 정도는, 영적 상황은 어떨까, 그때보다 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침 1년 만에 위기를 맞아야 되는데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대천 해수욕장에서 애니얼 미팅을 하고 있는 가중에 공산물 수중에 빠진다, 전부 다 남쪽으로 피신하라는 말 듣고는 이 황용운 부원장이 개인기하고는 이분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 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내가 놔두고 동산병원이 너무 마음에 하고 걸리는 거죠. 그래서 4주 후에 태국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당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미 공군부대 파견 해군 군의관 소속으로 다시 대구에 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마음이 짠하던데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전쟁 지역이라 기도하고 끝났으면 왔을 것 같은데 이분은 해군 군의관으로 다시 오게 되고요. 평양 수복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전쟁 끝나고 나는데 전쟁 고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전능의 밥 피어스 목사님과 더불어 이 전쟁 고화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하는 데 가지고 이 전쟁 고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월드 비전에 헌금으로 지게 돼가지고 요 건물이 보시면 W로 된 이유가 월드 비전에 헌금으로 됐다 하는 그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근 장로님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1955년도 10월에 동산병원의 모습입니다. 그 위에 마펫은 수많은 그 도네이션을 받고 헌금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동산병 캠퍼스입니다. 건물들을 수없이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한 제교육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동산병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이 병을 통하여 치료받아가 또 도움이 좀 받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이 지역 거점병으로 내어주게 되고요. 당시 이 병원을 통해 가지고 당시 병원이 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만은 많은 환자들을 소화시키고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들의 삶은 상당히 검소했습니다. 자궁이 없이 살았고요. 미국 비행기도 한 번씩 홀트 에서 타는 그런 비행기, 무료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검소하고 겸손한 삶. 이 가방은 지금도 우리 병원의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 하워드 마펫, 이분 하나의 미리 많은 떨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냥 많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존슨, 플래처, 마펫,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동산병원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병원이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성수에 큰 캠퍼스를 가지고 병원을 새로 짓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미국에서 그 땅이 편하기 때문에 이 땅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 마음을 품었지만 행동을 안 옮겼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결국 현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의료 선교는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의료 선교 정체성 이어짐인데요. 이 대구 의료 선교 정체성이 이어진 이유가 뭘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장기간 헌신입니다. 15년, 30년, 17년 이렇게 장기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의료 선교 교육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 성경적 선교가 진행되었다 하는 것, 강력한 전도 활동이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이 대구의 선교의 정체성이 이어지며 강력한 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 개원 111주기에 마펫이 와서 했는 것을 강연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펫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불사했던 그 정신을 잊지 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환자를 돕는 그 정신을 잊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이 선교 얘기를 듣는 것도 이런 분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저희 병원에 있는 의료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오늘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마펫의 무덤에 어느 분이 꽃을 헌화했더라고요. 이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그다음에 기억하신 분들은 이 선교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선교 정체성을 이어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가 25분 드렸는데 40분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하신 게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 너무 많네요. 그죠? 예. 이게 다 소개를 하려니까 정말 시간이 40분 사실 모자랄 건데 지금 제가 최대한 빨리 했는데 이게 빨리 하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질의된 질의응답은 끝나고 나서 우선 우리 다음 진행을 하고 그러고서는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염한섭 원장님이 준비하신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성간 항문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의 자극을 받아서 대장 안에 대변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변이 밀고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센조이 뭔지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이게 뭔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그러니까 이 센조이를 하기 싫으면 동성애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할 목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수만 남게 되는데, 이 샤워기 쇠줄을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저 수돗물을 틀면 저 물이 장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더 이상 장에 물이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꽉 채운 다음에 저 쇠줄을 빼면 목표 지점은 양변기입니다.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막 달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대장에 물이 꽉 차면 그 다음에 대장 안에 있는 배변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양변기에 도착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대면을 발로 밟아서 하수구에 밀어넣는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게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빌려주시면 욕실 바닥이 오염이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장 안에 대변을 깨끗이 비울 수 있고,
5번 센조이를 반복한 이후에만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동성애자 삶이 뭡니까? 밤이면 밤마다 이 쇠줄을 내 항문에 꼽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게 동성애 삶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삶이 정신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 동성애자가 본인의 센조이 장면을 자랑할 목적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띄운 것을 캡처한 건데, 원본 사진은 저 네모난 박스가 없이 올로출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걸 올로출로 다 보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하여튼간에 3일 동안은 저 생각만 나는데 밤에 잘라고 불 끄고 누우면 천장이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자이크도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저 가려야 된다, 이 전면을 해가지고 저 네모난 거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보시는 저 네모난 저건 다 제가 친 거예요. 물론 이 동성애자는 본인의 센조이 장면을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놀랍니다. 이 센조이가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센조이 5번 반복한 다음에 다시 저 샤워기들을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걸어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샤워기에 물을 트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관염 발생을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처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질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 어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관염 발생 등을 다 집어먹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이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오염받는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중2 게이라고 스쿠 밝힌 친구가 집에서 센조이라고 나가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의 기대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 올렸는데, 중2가 벌써부터 센조이를 한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자마자 동성애 학문 선교를 하는 아이예요. 만약에 동성애 학문 선교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힘든 센조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가서 동성애를 맺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샤워기가 있는 곳에서 이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그곳 가서 센조이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까지 가가면서 집에서 이런 이상을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마 밤길을 헤매다가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공중 변소에서 만나서 바지만 살짝 내리고 학문 선교로 헤어지는 번개 활동을 하는 아이로 생각이 됩니다. 중2까지도 동성애 센조이 문화가 이렇게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대표적인 글인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샤워게대가 잘 안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은 뭐냐면은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들어간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희한하게 샤워실 갈 때마다 고무장갑 끼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의를 했을 때 현장에서 한 중학생이 손을 들고 자기 또래 이야기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너무 신선해서 아직까지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이 아이가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게 되면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무장갑을 끼고 깍두기도 버무리고 김치도 써시는데, 그럼 이 아이의 동성애 평균을 가족들이 다 나눠 먹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생각해보니까 그 지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으면 동성애 평균을 가족들이 어떤 형태로든 먹을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를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냐면, 피스팅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이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나 멋있게 들리실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피스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쥔 다음에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확 늘려버려요. 이것을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확장시킨다라고 은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항문을 확장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평생 살기 위해서는 통과 의례로 이 피스팅, 즉 내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어서 항문을 확 늘리는, 확장시키는 이 일을 해야지만 동성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음 카페 피스팅 월드라는 카페를 결성해서 이 카페를 통해서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공개 구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장 해주분 찾아, 이거는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 라는 공개 구인 광고이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이소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피스팅을 꼭 통과 의례로 해야지만 되는데, 피스팅을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두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돼 있고, 그분이 맨 밑에 보시는 현재 울산에 사시는 땡땡님이에요. 그래서 울산의 땡땡님은 절 피스팅이세요라고 공개 구인 광고를 하면, 울산의 땡땡님은 저기다 댓글을 달아서 울산의 땡땡 모텔에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KTX 타고 울산까지 가서 그 모텔에서 이런 행동을 당하고 서울에 올라오는 게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의 현재
있지 않나 확인할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죠.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의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성의 성적 지향도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게 사실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 일제히 쫙 붙어 있었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사진을 찍은 건데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적 지향인데 SM은 세디스 메조키스의 준말로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친구들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불러요.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앱에 의해 틱톡 아이디 8780 연락하면 이 문제 남자랑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분 가능이라고 아냐 다를까 이 남자 동성애자도 어린 남자 꼬마애를 찾고 있는데 이 노란 광고 전단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 악마의 덫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광고 전단지가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과연 누가 갈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내 몸은 당연히 내가 지킨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한번 궁금한데 만나볼까 싶어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만나자마자 팔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짓거 내가 손목에 수갑 차도 당연히 내가 남자인데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절대 마귀역사는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역사는 데는 우리 인간의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절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전단지에 속아서 연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 수갑을 차자마자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은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하니까 요도는 소변 나오는 곳이니까 어딘지 연상이 되시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저 쇠 젓가락처럼 생긴 거를 팍 집어넣고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은 동성애자들이 상대편의 요도를 성고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도풀이라는 성고문 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쇠 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상대편의 요도를 최대한 고문할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동성애자의 무시무시한 동성 성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요도풀이라는 동성 성고문 기구가 언뜻 생각할 때 야 설마 우리나라 같은 보수적인 나라에서 이런 걸 팔 수 있을까? 미국이나 일본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몰래 밀수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무시무시한 동성애자 성고문 기구가 단돈 19,000원에 G마켓 등 대한민국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라는 거죠. 제가 앞만 봐도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문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럼 동성애자들은 19,000원에 G마켓에서 이 요도풀을 사서 배달시킨 다음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남학생들의 요도를 이거 하나로 다 쑤시고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기구를 통한 나쁜 세균의 2차 감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사실을 먼저 현장에서 본 저 같은 의사가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이 기구를 잘 관리해 줄 것을 당연히 건의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의 의견을 국가가 국가인권기본계획에서 막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서 우리 남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몸을 지키고 동성애 호기심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꼭 레인보우 리턴즈 구독을 눌러주시고 옆에도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번 요도에 들어가서 막 쑤시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 남학생으로부터 사라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일이든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만 달라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동성애 학문성애 원한다라고 해서 강제로 학문성애 당하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남자지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경찰에 가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경찰에 가서 고발을 못했다라는 것이고 맨 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히고 협박을 당했는데 만약 경찰에 가서 고발하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에 띄워버렸다고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협박에 두려워서 경찰에 고발을 못하고 잊고 살아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특별히 초등학교 인근에 버젓이 붙어있는 것을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어서 우리가 차별 구조를 꼭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 내용을 보면 저는 저만 느낀 또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 이름이 여만섭인데 전국이 다 섭구함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제 이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 보면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성애로 에이즈 걸리면 치료비, 약값, 노후 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인데 설명을 올리면 이 문자 내용은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나한테 에이즈 알약, 항바이러스 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달라. 그리고 그 병원에 내가
그 약을 사서 먹을 때 내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도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공립병원인데 이 공립병원이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에요. 그리고 양심 진료하고 약가 자체가 싸니까 이 병원을 소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병원에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 선생님께 문자를 드려서 내가 환자분을 의뢰하려고 그러는데 환자가 그 병원에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때 내는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을 문자로 드려보니까 환자가 내는 약값 본인 부담금은 60만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600만 원이 나오면 그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내고 60만 원짜리 병원 영수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60만 원짜리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게 되면 60만 원이 현찰로 바로 돌려져 버려요. 즉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다가 몸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대학병원에 주로 입원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인근 대학병원 입원해 보셨겠지만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그 병원 치료비가 100% 전액 국민 세금으로 또 다 지원이 돼요.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간병사 써보셨겠지만 하루 간병사님 일당으로 9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은 이 간병비용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허리가 휘는 게 우리 서민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이즈 환자를 간병하려면 간병사님 일당이 하루에 20만이 넘어가요. 그런데 하루당 20만이 넘어가는 이 고가의 에이즈 간병 비용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댁에 계시게 되시면 에이즈 환자 댁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은 매달 왕복 비행기값 교통비가 발생하시겠죠. 그런데 이 왕복 비행기값 교통비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동성 에이즈 환자분들이 점점 이 에이즈 알약을 먹고 30년을 더 살 수 있으니까 노령화, 고령화가 되고 있으신데 이건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노령화, 고령화가 되면서 국가에 뭘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 동성애 인권 때문에 우리의 노후는 동성애자 인권은 동성애자의 노후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 치료비 전액을 국민 세금으로 100%다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료계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온 재생들보다도 동성애에다가 에이즈 걸린 분들을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동성애에다 에이즈 걸리는 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팔이나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행동일까요? 저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 사이트 키우는데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저 무지개 육각형이 떠 있다. 그러면 동성애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사이트에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올린 글을 본다 하더라도 요새 놓고나지 않는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놓고는 노콘돔의 준말로 콘돔 없이 동성애 하는 친구들을 노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노콘하자라고 한 동성애자가 말했을 때 상대편이 야 너 콘돔 없이 나랑 동성애하다가 너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면 이 노콘하자라고 청한 동성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나는 에이즈 걸려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내 인생을 다 책임져주기 때문에 조금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에이즈 걸린 게 훨씬 내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도한 에이즈 복지로 말미암아 동성애자들 사이에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겠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환자가 무려 35%가 줄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35%나 줄었고 미국도 에이즈 환자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아프리카까지도 에이즈 환자 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에이즈 환자 수가 초급증하고 있는 국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알고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이즈 초급증가가 돼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이 부담한 사회적 비용이 2013년도에 드디어 4조를 초과했다는 거죠.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포함시키면 작년 2018년도에 대한민국이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부담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느냐? 8조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8조를 발생시켰다라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널리 알려서 동성애 에이즈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낼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다라는 당시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결코 에이즈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방치하면 나라 하나가 망할 만한 문제 폭발력을 지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간다를 살릴 목적으로 특별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 처벌법이었어요. 즉 우간다는 동성애가 대한민국처럼 자유고 합법인 국가가 아니고 동성애하다가 적발이 되면 감옥에 3달씩 들어가게 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동성애를 끊기 시작해서 그 결과 60%였던 에이즈 환자 수가 현재 아프리카 우간다가 4%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동성애 에이즈 문제는 분명히 정책의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이 동성애 처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약간 인권 침해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이런 인권 침해적인 성격이 있는 동성애 처벌을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동성애 문제는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자유롭게 찬성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반대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국민 하나하나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동성애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지 국가 권력이 나서서 반대 의견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동성애 에이즈의 무서운 확산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주장하기를 꼭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리는 게 아니고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콘돔만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돔의 에이즈 예방 실패율이 15%입니다. 즉 콘돔만으로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고 이 15%가 작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 단체를 괴롭히느냐, 동성애 단체를 가로막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사실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공지사항은 성소수자 인권연대, 동성애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 12월 이 게시판에 올해의 동성애 혐오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동성애 단체 주적 살생부 3명을 띄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여만섭이에요. 그런데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보시겠지만 저는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주게 된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 강의의 주요 내용은 동성애의 실제 모습과 동성애다 에이즈 걸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한다 라는 지극히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이런 말 한다고 저를 동성애 혐오인물 3인방 주적 3명 살생부에 띄운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동성애 혐오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보신 것처럼 혐오 세력 주물 뒷조사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를 한 다음에 해칠 국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타령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 내용이냐면 이태원에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자를 봐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기도하고 웃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웃고 넘어가냐면 아 내가 그 친구를 볼 때 매력이 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이 턱에 수염을 왜 길러냐면 이게 뭐 때문에 기르니까 조금 사연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다 보면은 더러더러 굉장히 크게 동성애자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약 한 2, 3년 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김보미 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하고 회장 당선이 됐어요. 그때 서울대 수요예배 때 가서 동성애 문제를 증언하게 됐었는데 여만섭이 서울대 온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보니까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성소수자 동아리 그 좋은 서울대학교에도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회장 김보미 씨가 다 들어와서 여만섭 잡는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광주시에 딱 20분 에이즈 강의하러 갔었는데 여만섭이 광주시에 온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의 에이즈 환자분들이 그 강의실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저 복도를 지나야 되는데 저 복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 잡겠다고. 그럴 때 현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 강한 인상을 줘보려고 요건 길러봤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 이제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웃어가면서 이렇게 막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밑에 보신 것처럼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해서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님이신데 어떻게 저희 아버지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는지 저희 아버님한테도 테러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핸드폰을 보는 순간 야 내가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동성애 강의라든지 또 서명운동이라든지 유튜브 방송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조용히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문자를 받은 이후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없던 거를 창조하실 정도로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조금씩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제가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해서 저희 아내하고 애가 셋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셋을 다 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남아서 제가 이제 결상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차별금지법이 향후 3년 안에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진짜 우리 애들을 사랑한다면 얘네들을 뒷바라지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복음, 순전한 한국교회를 우리 애들한테 전승하는 게 진정한 아버지 사랑을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 있는 게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악한 하만의 법에 공표하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유대인 학살법을 막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는 분명히 에스더의 시대여서 누군가는 왕 앞에 서야 되고 누군가는 대통령 앞에 서야 되고 누군가는 국회의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지금 다 끝나신 겁니까? 예, 20분은 다 마쳤고 추가로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포괄적 네네네네.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네, 되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뭔지 한번 잠깐 간략히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동성애가 분명히 의학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동성애 폐해를 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이런 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동성애자가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언짢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피해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5배를 제가 물어주게 되는데 하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 원. 그런데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판이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소송 체계는 보통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그러면은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고 병원 영수증을 띈다든지 해서 내가 받은 피해 입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점은 소송이 되면 입증 책임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즉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염한섭이 방금 띄운 그 강의를 통해서 그 강의를 우연하게 얘기를 들었다든지 본 동성애자가 전혀 기분이 언짢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됩니다. 사실상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저런 말을 한 사람은 기본 500만 원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한테. 그럼 손해배상을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염한섭 원장의 방금 그런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장사를 일주일 동안 못해서 손해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제가 1억을 mov니다. 5배니까. 그런데 집단 소송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다 뭐 100명 이상 듣는 거잖아요. 뭐 들었다 하면은 100명, 1000명이 들을 수 있는데 100명이 집단 소송을 하면 500 곱하기 100이면 5억입니다. 5억을 제가 물어야 되고 1000명이면 50억을 묻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동성애의 의학적인 사실인 동성애가 대한민국 에이즈 감염의 주된 감염 경로이다. 라는 정도의 말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불편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발언을 한 강연자 혹은 의사 혹은 교수님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자유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동성애자들의 기분에 따라서 억압할 수 있는 무서운 전가의 보도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미력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현재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현재 이게 그 올라가 있는데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위원들도 사실 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혹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치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소견서를 쓰는 것처럼 법사위의 전문위원인 법학 박사 분들이 해당 의원이 만든 법안에 대해서 전문 의견을 내는데 전문 의견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잘 나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유연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그리고 현행 법과 충돌된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당연히 지키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를 심기를 건드렸다고 우리가 재산을 다 뺏기면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되는 거죠. 북한은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순간 재산이 몰수가 되고 아오지 탄광이 들어가는 건데 대한민국이 저는 동성애 독재 국가가 돼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도 너무 하나님이 역사에서 잘 나왔고 또 긍정적인 것은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을 설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법사위 전문위원 중에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지 국회 본회의로 가는데 법사위 전문위원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 2분이 지난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본인은 반대한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과 충돌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사유였고 두 번째 국회의원으로서 도무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로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면 최종 심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혹시 동성애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 법안을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안 상정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보면 선출직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인데 아니 그 국회가 법 만드는 데에서 임명직으로 장관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핸들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삼권 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쉽게 말하면 이 상투를 자꾸 흔드는 거죠, 이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막는 것은 너무 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예 그거 뭐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저 진보 세력이 세니까 그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게 통과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어서 저희가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추가로 하실 뭐 말씀이 있으시면은 혹시 지금 들어오신 우리 박성근 우리 장로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도 혹시 추가로 좀 추가나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황재석 기독회사 대구 기독의사 회장님이 전하신 대구 역사, 대구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좀 이왕 늦었으니까 좀 쉐어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요. 우리 박성근 예. 장로님 좀 추가로. 염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 나 원장님 잘 지냈습니까? 가르쳐가지고 아주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워낙 지금 저도 이제 재판 중이지요. 재작년에 있었던 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뭐 길거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제가 또 이제 그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 있는 대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모든 증거를 길거리에 앉은 증거들 내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독 의사들이 더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반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앞장서 주시는 현 원장님께 감사하고 황 네. 교수님, 황 장로님 제가 모르는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실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저 개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생기면 어떠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거는 정말 그 법이 되면은 공산화시키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회가 될 뻔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 소개를 좀 더 하고 우리 황재석 기도사 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좀 더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실까요? 추가될 내용은 없고요. 저도 뭐 이거 여러 차례 강의를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좀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그 반추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네. 선교 이야기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서로 많이 나누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네네. 유만성 원장님한테 안 그래도 저 여쭙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뭐 열성적으로 많이 들으시고 대단히 감사함을 드리고, 이게 그 조금 의견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에이즈 환자에 대한 그 이슈가 많이 부각돼 버리더라고요. 부각되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에이즈에 대한 이게 문제점을 지적하는구나. 그러나 에이즈는 나와 관계없어 하는 이런 그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코멘트 해줬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 법적으로 통과됐었을 때에 어느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을 붙여주시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처음에 저는 여만수 원장님 그 유튜브 통해 강의 들을 때 처음에는 에이즈에 대한 내용인 줄 알고 제가 안 들으려다가 쭉 듣다 보니까 뒤에 조금 언급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흐름에 대해서만 좀 더 강조해 주시면은 일반적으로 좀 더 이해하는데 좀 안 도움이 되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정도 내용도 상당히 너무 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진짜 힘든 그 상황에서 전선에서 참 너무 참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에 참 감동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늦게 들어오신 분이 우리 최열림 우리 전 회장님이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경희 목사님이 들어오셨고 박상원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다 끝나가는데 우리 최홍규 우리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잠깐 인사 다시 한번 하시고요. 우리 네. 예, 저 아까 시작할 때 인사드렸는데,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고. 우리 박상원 원장님, 어떠세요? 뭐 특별하게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저희가 정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영역인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고군분투하시는 거를 저희가 참 예, 저희를 대신해서 수고하시는데 좀 많은 지원 사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저희가 지금 낙태 문제를 요즘 다루고 있는데 네네네. 너무 일선에 나서는 사람들은 소수다 보니까 참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마 더더욱 그 동성애 문제나 에이즈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우리의 좀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평양 외국인 학교 얘기를 잠깐 하셨죠. 빌리 그레엄 네네. 목사의 부인 되시는 분이 거기 나오셨고 대천덕 신부님이 나오셨고 그렇죠. 그 얘기를 네네. 아까 하셨는데 그 6.25 때 그 빌리 그레엄 목사 사모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을 빨리 도와야 된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독촉을 했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평양에서 그런 평양 외국인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 그것이 과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 아시나요? 고의라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요. 네네네. 빌그레엄 그 목사님은 보면은 그 아들, 손자까지 그 네. 3세대가 그 북한에 대한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음, 해가지고 음. 여기 아시다시피 그 빌그레엄 목사님은 92년도 93년 2차례 김일성을 만났고 만나서 네. 마지막 만나고 맞아요. 때는 네. 사후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김일성이 아주 진작에 듣더라. 근데 그 이후에 6개월에 사망하셨죠. 사망하셨는데 그래요. 네. 빌그레엄 목사님이 조금 참 지금 얘기가 들리는 건 서로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무슨 싸워야 된다는 거하고 그런 얘기가 저 있어서 제가 아까 사진을 보고 사실 놀래갖고 어떻게 북한에 갔을까 하는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또 새로운 사실들을 오늘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한 가지 아담스관이 예, 혹시 청라 언덕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담스가는 그 저희들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개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따로입니다. 떨어져 청라 있습니다. 길 건너. 언덕 위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거기가 있는 게 그 박물관에 옛날 선교사님 사택을 네네.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청란덕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스관이? 그건 아니고 그거는 병원 거기는 또 그 따로 있어요. 청란덕은 그 병원 내에 만들어놔 있고 그건 병원 그거는 아담스가는 병원 그 맞은편 길 하나 건너서 개성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담스가 다음에 만든 한번 학교죠. 네. 다음에 가면 한번 안내를 해주시고요. 네, 오시면 대구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안내를 해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소개를. 지금 그 관광 코스로 돼 있는데 네네네. 내용 대해서 제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 선교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강조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네네. 우리 저기 황재석 교수님 같은 그런 안식 있으신 분들이 해주셔야지. 뭐 내려오시면은 제가 네네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서 한번 갈게요. 우리 네, 박사님 오십시오. 네, 한번 같이 환영입니다. 조금 네네네.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지금은 네. 코로나 때문에 선교 박물관이 문을 닫고 그렇게 있어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네. 가려고 하니까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저기 황 교수님 아까 강의하실 때 그 방금 네. 평양 외국인 학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외국인 학교가 1900년에 그 로제타 홀이 아들 셰우드 홀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곳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국인 학교인데 지금은 대전으로 내려와서 대전 외국인 맞습니다. 학교가 돼 있고 저희 샘병원 재단이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습니까? 역사가 이어져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로제타 홀이 아들 셰우드 홀을 위해서 시작한 학교, 이제 그걸 연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는 거기 네, 그거는 제가 대구 지역에 알아 잘 몰랐네 몰랐는데 처음 그리고요. 들었습니다. 방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로제타 홀 선교사가 우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예. 1928년도에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로 해서 처음으로 의학교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고려의대가 됐고 제가 졸업하고 박상원 원장이 졸업하고 네. 우리 사람도 졸업하고 우리 딸도 졸업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다 네트워크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네요. 나중에. 그래서 예. 제가 황재석 교수를 초청한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오늘 네네. 마무리로 우리 박성근 우리 회장님이 전 기독회사 회장님이 기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대구 이야기를 끝내고 또 우리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오늘 참여해주신 두 분의 강사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강사료를 드리지를 못하고
그 강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과 생명이라는 잡지, 우리 저 온목 씨를 돕는 그런 저 건강과 생명이라는 잡지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름으로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고, 혹시 가까이 할 병원이 있으시면 그쪽 온목에도 보내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그 기도는 지난번에 이어서 박성동 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누가의 두 손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에 권세 있는 자로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설 수 있게끔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염원장님, 또 황장로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맡겨진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갈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게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을 온전히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한국 기독 의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특별히 회장을 맡고 계신 김윤환 교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시라도 낙담하거나 한시라도 나태해지지 않게끔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밤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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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전주에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임을 종료하겠습니다.